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면 멍청한 도둑들, 어이없는 강도짓, 이런 게 가끔 눈에 띄죠. 어떻게 저 머리로 범죄를 저지르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나름 그럴싸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오늘 소개할 범죄자도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약하다가 중독에 시달렸고 점점 인생이 타락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이 약물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사람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럼 오늘 사건 시작해 볼게요. 앤토니 크루시오는 1980년 9월생이에요. 워싱턴주 멀로 출신인데, 멀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애틀에서 한 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인구 2만 정도의 조용한 동네예요. 여기 사람들은 멀로는 좀 지루하고 졸린 동네라고 말했어요. 조용하니까 당연히 치안도 좋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어요. 이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앤토니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참고로 앤토니가 태어난 날 이 근처 교도소에서 막 폭동이 일어가지고 칼부림도 있었대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 교도소에서 다친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이 병원에 갑자기 몰려가지고 이 병원이 난장판이었어요. 의료진들 정신없고 막 심각한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앤토니가 태어난 거예요. 앤토니 부모님은 막 병원 정신없고 무슨 전쟁터 같았는데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앤토니는 좀 개구지인 학생이었는데 마냥 놀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운동을 잘했어요. 특히 공으로 하는 운동은 전부 다 잘했어요. 야구, 농구, 풋볼. 사실 앤토니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아이다호에서 이 풋볼 스타로 이름을 좀 날렸다고 합니다. 풋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결혼하고 나서는 중학교 선생님이자 또 풋볼팀 코치였어요. 이런 모습을 봐왔던 앤토니는 나도 아빠처럼 풋볼 선수 되고 코치도 되고 싶다 꿈을 키웠습니다. 또 운동을 잘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앤토니 너는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될 거야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앤토니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운동 기량이 막 오릅니다. 아빠보다 더 잘했어요. 몬로 고등학교에서 풋볼과 농구팀 이 두 개 다 동시에 주장을 맡을 정도로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앤토니 주변엔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남자애들이랑 장난치고 운동하면서 놀아가지고 여자 앞에서는 쑥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잘 못 걸고 여자애들 앞에서 막 얼어붙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풋볼팀 주장하면 막 난리거든요. 여자친구가 매달 바뀌는 그런 이미지인데 앤토니는 반대였어요. 그리고 사실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에밀리. 중학교 때부터 쭉 좋아했는데 말도 한번 못 붙여봤대요. 에밀리는 고등학교에서 퀸카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앤토니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왜 미국 하이틴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그런 잘 나가는 여자애들 있죠? 얼굴도 예쁘고 공부 잘하고 인기 많고 꼭 그런 애들은 치어리더 하잖아요. 에밀리도 그랬어.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였고 이 풋볼팀 선배들이 다 에밀리랑 콜라 한 잔 마셔보려고 난리였어요. 이러던 시기에 학교에서 프롬이 열립니다. 프롬은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예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보통 파트너가 있으면 함께 가는데 앤토니는 이 에밀리랑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하지? 미친 듯이 연습합니다. 그러다 아빠가 이 모습을 봤는데 아들, 그렇게 해서 너랑 프롬 같이 가고 싶겠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장미꽃을 하나 사서 친구들 다 모여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니야. 친구들 다 있을 때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진지한 톤으로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여자가 안 반하겠냐고. 앤토니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이 쉬는 시간에 에밀리한테 가서 친구들 다 보고 있었어요. 나의 프롬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주변에 있던 친구들 막 깔깔깔 웃으면서 넘어가고 엄청 놀렸대요.
그렇지만 에밀리는 yes 합니다. 뭐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한 거지. 사실 에밀리도 앤토니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미꽃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앤토니가 얼굴 빨개져서 이렇게 순수하게 고백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대요. 에밀리는 이제 드레스 골라야죠. 이 프롬 몇 주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불러서 가족 회의했어요. 이 드레스 뭐 입을지. 고심 끝에 하나 고릅니다. 이 에밀리는 앤토니랑 프롬에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에 앤토니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죠. 에밀리가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앤토니는 풋볼 훈련이 끝나면 매일같이 거기에 가서 이제 에밀리 얼굴을 받고 드디어 첫 데이트도 했어요. 결국 둘은 커플이 됐어요. 에밀리랑 앤토니는 학교에서 유명한 인싸 커플이었대요. 미국 하이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풋볼 선수 남친의 치어리더 여친 커플. 선생님들도 야 니네들 미스터 앤 미세스 크루시오 이렇게 불렀대요. 이 앤토니의 성이 크루시오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앤토니는 아이다호 대학 풋볼팀에 입학을 했어요. 먼저 제의를 받았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입학한 거예요. 또 앤토니의 아빠가 다녔던 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다호 대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에밀리는 워싱턴 주립대학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이 두 학교는 차로 한 10분 거리예요. 앤토니는 바로 스타 플레이어로 떠올랐고 신입인데도 대회에 출전해서 뛰기도 하고요. 감독님이 야, 너는 정신 잘 차리고 훈련 잘 받으면 NFL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용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근데 앤토니는 이 풋볼만 하기에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훈련도 열심히 받았지만 파티도 열심히 다닙니다. 술 마시면서 이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술에 취하고 특히 운동하면서 막 스트레스, 압박감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점점 술에 의존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갑니다. 학교 1년 다니면서 주량이 늘어가지고 위스키 한 병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또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숙취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 훈련에 빠지는 날도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뒀죠. 결국엔 풋볼팀에서 경고 먹어서 한 시즌 동안 시합을 못 나가게 되었고 기숙사에서도 이 술 마시고 소란 피워가지고 쫓겨납니다. 결국에 학교 근처에서 그냥 아파트 하나 렌트해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앤토니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그래도 여자친구 에밀리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 아파트에서 에밀리와 앤토니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사고가 났어요. 앤토니가 훈련받다가 넘어져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거예요. 이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엔 선수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부상당했을 때 마이코딘이라는 강한 진통제를 처방받았거든요. 앤토니는 너무 아프니까 몸이 이 진통제를 허용치를 넘어서게 복용을 합니다. 그러다 점점 이 약에 취하게 됐고 중독까지 됐어요.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처방받고 떨어지면 또 가고 나중에는 의사가 더 이상 처방해줄 수 없다 거부했어요. 당신 약물 중독이야. 정신 차려. 참고로 바이코딘은 마약성 진통제인데 당연히 처방이 필요해요. 이 미드 닥터하우스에서 주인공 하우스가 중독된 약물로도 알려져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미드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했었던 매튜 페리가 사망했죠. 그가 살아있을 때 이 약물에 중독돼서 엄청 고생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앤토니가 이 약물에 중독된 거예요. 어쨌든 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 앤토니는 술을 미친 듯이 마십니다. 운동도 못하고 약도 못하니까 그냥 술이라도 마시자. 이 몸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자해까지 합니다. 이 집에 있는 커피 테이블을 발로 차서 이 발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일부러 진통제 받으려고. 이렇게 또 약에 손을 댔고 이것마저 떨어지자 이젠 처방전을 위조합니다. 오늘은 존, 뭐 내일은 스티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을 바꿔가면서 약국에 처방전 제출했고 이걸로 또 약을 구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약사의 돈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엔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변장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요. 짐 싣는 카트 하나 끌고서 그리고 기숙사랑 뭐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뭐 의자, 책상, 뭐 이런 가구들, 돈 되는 거는 다 카트에 실어가지고 이걸 팔았어요, 중고로. 뿐만 아니라 어떤 짓까지 하냐면 여러분 베이스볼 카드 아시죠?
이거 위조해서 이베이에 팔아요. 이 카드는 밀봉된 봉투를 사면 그 안에 랜덤으로 선수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선수일수록 비싸고 좀 유명하지 않더라도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이 희소성 때문에 값이 뛴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만불에서 10만 불까지 오르기도 한대요. 원화로 1,000만 원에서 1억 넘게 팔리는 거예요. 이 카드 한 장이. 그래서 이걸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앤토니는 이 카드 위조하고 감정서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이베이에 팔다가 정지당합니다. 뭐 이베이, 페이팔 이런 아이디 영구 정지 먹었어요. 이때 수입 들어왔던 계정은 출금 금지. 이 지경까지 가서야 이 앤토니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 안 되겠다. 약물 중독 센터에 들어가자. 앤토니는 3주 동안 이 프로그램 다 수료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다호 대학교를 중퇴합니다. 학교를 옮기는데 여자친구, 이제 에밀리가 다니고 있던 워싱턴 주립대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이제 앤토니는 새로운 학교에서 여자친구랑 잘 지내나 했는데 그에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포커.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이 텍사스 홀덤 포커가 엄청 유행했어요. 앤서니가 여기에 또 빠진 거예요. 아니 술 중독에 약 중독에 이제 도박 중독이에요. 이 뭐 하나 빠지면 일단 중독부터 되는 그런 캐릭터인가 봐요. 그는 초반에 내가 포커에 소질이 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돈을 다 잃었어요. 에밀린이 옆에서 온갖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벼르고 있었어요. 앤서니는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마음 먹었는데 그가 이제 가지고 있던 포커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서 100불 주고 산 건데 우연히 한 친구가 이 포커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이 테이블을 보더니 야 이거 멋있는데? 이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면 돼? 1,000불 줄게. 130만 원 정도예요. 앤토니는 응? 1,000불? 얼른 팔았죠. 그리고는 이제 짱구를 굴려요. 포커 관련된 용품들이 잘 팔면 돈이 되겠는데? 이 앤토니는 어디 공장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팝니다. 포커 테이블, 뭐 의자, 그런 용품들. 근데 이런 사업이 도박과 관련된 거라서 이 절차도 까다롭고 지켜야 될 법규도 있었어요. 앤토니는 다 무시하고 열심히 내다 팝니다. 특히 포커 테이블처럼 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품들은 도박 단속국에서 허가받은 업체만 팔 수 있다고 해요. 앤토니는 그냥 라이센스 없이 판 거예요. 결국엔 경쟁업체가 고발해서 발각되고 테이블 다 환불해주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에밀리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학교나 잘 다녀. 설득을 하는데 앤토니는 결국에 다시 술이랑 마약에 손을 댔어요. 이제 에밀리는 학교 졸업하는데 앤토니는 졸업은 무슨? 성적도 안 좋아서 학교 잘리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에밀리는 정말 진심으로 앤토니를 사랑했나 봐요. 우리 잘 해보자. 이렇게 이겨내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둘이 약혼을 합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렇지만 앤토니는 정신 못 차립니다. 이제 본인의 의지로는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이틀이나 사흘 정도 약을 잠시 끊으면 금단 현상 바로 나와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그거 잊으려고 다시 또 약을 하는 거죠. 악순환이에요 이제. 이제 앤토니 몰골이 막 점점 괴물처럼 변해갔는데 뭐 얼굴에 초록빛이 돌고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결혼식 앞둔 예비 신랑인데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에밀리랑 앤토니의 부모님은 돈을 막 수천만 원까지 써가면서 이 아들 살려볼 거라고 약물 중독 센터에 보내고 하는데 거기 가면 좀 나아지고 다시 나오면 또 금단 현상 나타나고 이제 앤토니에게 우울증까지 옵니다. 나 이제 끝났다. 처음부터 약에 손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이 약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망치고 나는 약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약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뿐이다. 그럼 나에게도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가족들도 에밀리도 행복할 거야.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9mm 권총을 가지고 강으로 갑니다. 여기서 총을 쏘면 강에 내 시체가 휩쓸려 가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그리고 권총을 이렇게 머리에 댔어요.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약을 끊게 도와주던 여자친구 에밀리, 또 부모님.
나는 가족들에게 뭐 하나 해준 것 없는 못난 아들인데. 앤토니는 혼자 앉아서 펑펑 울다가 결국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2004년 5월 22일 앤토니와 에밀리는 결혼을 했어요. 앤토니는 큰맘 먹고 절대 다시는 약에 손이 대지 않겠다. 실제 일주일 동안 약을 안 했고 건강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멕시코로 신혼여행도 2주 동안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둘만의 신혼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집이 30만 불짜리 하우스였거든요. 한 원화로 4억 정도 해요. 당시 중개 수수료를 10,000불을 줬대요. 1,300만 원 정도. 앤토니는 이게 뭐야?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 중개인?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합니다. 이 돈벌이가 꽤 괜찮았어요. 앤토니는 와, 내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존감 뿜뿜했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수입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이젠 부동산 투자까지 하게 돼요. 이 고객들이 집을 사고 팔면서 돈 버는 걸 보니까 이 중개일보다 투자하는 게 나은데? 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뭐 팔고 그런 사업을 했어요. 이제 앤토니랑 에밀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부였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차도 타고 아이도 생겼어요. 그런데 앤토니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못했는데 다시 약에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 알 먹다가 나중에 두 알로 늘리고 점점점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루에 50알까지 먹어요. 이 정도면 한 달에 15,000불?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 진통제, 약 사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때 와이프 몰래 먹어서 에밀리가 몰랐어요, 이 사실을. 설상가상으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동산 값이 폭락했죠? 앤토니가 하던 사업 말아먹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 시기엔 막내 아이까지 태어났어요. 이때 앤토니 통장에 딱 20불 남아 있었대요. 한 26,000원 정도? 결국에 집에 있던 가구들, 가전제품 다 팔고 집도 이사 가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장으로서 고민을 합니다. 앤토니는 점심 때 잭 인 더 박스라는 햄버거 집에서 이 햄버거 하나 사들고 주차장에 차 대놓고 거기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이 있었는데 우연히 여기에 현금 수송하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앤토니는 이거다. 내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한번 털어보자. 이때부터 인터넷으로 현금 수송 차량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차량이 좀 특수하죠. 도면을 찾아서 그 구조를 다 외웁니다. 또 앤토니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현금 수송 차량을 직접 그리기 시작했어요. 창문 여기 있고 문은 어디 있고 내가 이쪽으로 접근해서 문을 따자. 이후엔 매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수송차 직원이 몇 명인지 언제 어떻게 현금을 나르는지 그 절차랑 루틴을 딸딸 외웠어요. 일단 2명이 한 조로 이 현금 수송차에서 일을 했는데 한 명은 드라이버, 한 명은 현금 나르는 사람. 드라이버는 절대 차에서 내리지 않았대요. 또 현금 나르는 사람은 샷건을 가지고 있었고 덩치는 크고 막 싸움 잘할 것 같은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아마 과거에 군인이었거나 경찰 출신이다.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경로, 이동하는 시간 면밀히 관찰을 하는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경에 이 차가 은행에 도착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앤토니는 꽤 치밀했어요. 주변에 지형 지물을 도안으로 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까지 파악했어요. 또 처음엔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현금 수송차를 지켜봤거든요. 가까이 가면 의심받으니까 저기 멀리서 대고 지켜봤는데 안 되겠다. 좀 가까이 가야겠다. 어떻게 하냐면 정원사로 위장해서 현금 수송차 근처로 갔어요. 정원사 유니폼 입고 형광조끼 있죠? 도로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조끼. 참고로 이거 입으면 접근 금지 구역에 잘 들어갈 수 있대요. 관계자인 줄 알고. 그리고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안전 고글도 쓰고 잔디 깎기도 하나 샀어요. 그거 들고 잔디 깎으면서 곁눈질로 현금 수송차를 지켜봅니다. 앤토니는 이제 거의 학습이 다 됐어요. 그림도 필요 없어. 이제 워낙 많이 봐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저
무시무시한 샷건 들고 있는 직원을 어떻게 이기지? 나도 총을 써야 하나? 근데 앤토니는 총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샀냐면 곰 스프레이.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써야겠다. 이걸 쓰면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못 보겠지? 이렇게 현금을 훔칠 계획을 세우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까? 사실 강도들이 돈을 훔치는 건 쉽대요. 근데 무사히 도망가는 게 어렵다고 해요. 앤토니는 아마 전 세계 은행 강도 역사상 전례 없는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달아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보통 강도들이 차를 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차 버리고 다른 차로 이동한다든지. 근데 앤토니는 그래선 안 되지. 일단 튀게 행동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뛰어서 도망가면 경찰 견이 냄새를 맡고 따라올 거야. 나는 물로 가야겠다. 이 강으로 가서 멋있게 이 보트 타고 도주해야지.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물가가 있었나 봐요. 지도를 보면 여기 우즈강이 있는데 강이라고 하기엔 조금 좁은 하천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제트스키를 타고 하류까지 한 300m 쭉 내려간 뒤에 육지로 올라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또 앤토니가 부동산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빈집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리스트 뽑아서 몰래 숨어있을 집도 미리 물색해 둡니다. 이제 그는 우즈강 답사를 가는데 여기가 깊은 강이 아니라서 제트스키 타기엔 너무 얕은 거예요. 바닥이 다 보이고 바위도 많고 나무도 많고 이 비버들이 만들어 놓은 댐도 있어요. 여기서 제트스키 타다가는 이거 망가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날부터 우즈강에 있는 바위들을 다 치웠어요. 하루에 8시간 동안.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매일매일 개울가에 가서 이 손으로 바위 던지고 치우고 또 너무 무거우면 지렛대 같은 거 써가지고 이 바위를 다 치웁니다. 넘어진 나무랑 덤불도 톱으로 막 썰었어요. 이 거의 300m 길이의 강을 오가면서 정비를 한 거예요. 제트스키 탈 수 있게. 무려 3달에 걸쳐서 이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연습 한번 해보자. 제트스키를 가지고 왔는데 마침 비가 한동안 안 와서 강이 좀 가물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동 걸고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이게 숨어있던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고장납니다. 제트스키 박살났어요. 과감하게 제트스키는 포기하고 차선책으로 노란색 고무 튜브를 구합니다. 이게 좀 전문가용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파도 탈 때 쓰는 그 튜브예요. 그거 타고 연습했어요. 손으로 노를 파닥파닥 저어서 최대한 빨리 하류까지 도망치기. 이 수십 번 연습하면서 이 시간까지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3주 뒤에 최종 범행을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훈련을 했어요. 곰 스프레이 써서 현금 수송차 털고 냇가로 달려와서 잽싸게 튜브를 타고 노를 젓는다. 그리고 하류까지 내려와서 튜브를 버리고 인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처의 커다란 쓰레기통에 범행에 사용했던 형광조끼, 정원사 유니폼, 모자 이런 증거품들 영화에 나오는 첩보 유연처럼 쿨하게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행 연습은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봐! 자네! 누가 소리치는 거예요. 앤토니는 고개를 이렇게 훅 돌려서 뭐야? 누구야? 웬 수염이 길고 빼빼 마르고 약간 지릉내가 나는 그런 도사님 같은 분이 소리친 거예요. 너 말이야 너! 너 말하는 거야! 저요? 왜요? 날 속일 생각하지 마! 알고 보니 이 도사님은 앤토니가 범행 다 마치고 형광조끼랑 안경 이런 걸 버린 쓰레기통 그 근처에 살던 노숙자였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앤토니는 뭐야 저 노숙자 재수없게 이렇게 무시하고 가려는데 이 노인이 앤토니 뒤통수에 대고 난 네 계획을 모두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앤토니는 막 기분 나빠 뭐야 그냥 무시했어요. 그 뒤로 별일 없이 지내는데 약간 신경 쓰이긴 했대요. 혹시 저 사람이 나중에 내 계획을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시 쓰레기통으로 돌아가서 버렸던 소품들을 챙겨옵니다. 실전에서 써야 하니까. 이제 앤토니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꼭 범행을 저질러야 했어요.
더 이상 뭐 돈도 없었고 집에서 손가락 빠는 뭐 와이프랑 아이들 둘이나 보면서 이렇게 돈이 터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예행 연습을 다 마치고 앤토니는 이제 다 됐다.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하고 집에 와서 범행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크랙리스트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여긴 미국에서 유명한 커뮤니티예요. 중고 거래도 하고 뭐 사람도 구하고 월세방 구할 때도 쓰는 그런 사이트예요. 앤토니는 크랙리스트에 이 정원사들을 구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의 작전이 뭐였냐면 자기랑 똑같이 정원사 복장을 입은 사람들을 여러 명 은행 앞에 배치시킨 뒤에 자기는 현금 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CCTV에서 용의자를 특정해도 다 비슷한 복장이니까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정원사를 모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형광조끼와 모자, 파란색 티셔츠, 파란 모자, 또 안전 고글을 쓰고 안전화 신고 마스크까지 이 모든 걸 착용하고 정해진 시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 앞으로 오세요. 15명을 모집했어요. 시급은 무려 28불 50센트, 한 37,000원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의했고 정해진 15명에게 다음날 아침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앞으로 모이세요. 감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다음날 작업자들은 약속한 대로 나왔어요. 다들 막 시급 28불 50센트 번다면서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오늘 뭐 하는 거래요? 몰라요. 돈 많이 주니까 한탕 찐하게 하고 주말에 여친이랑 놀러 가려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곧 앤토니가 등장하고 이 모인 작업자들 앞에서 자, 오늘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이제 구역도 정하고 대충 설명을 하는데 이 작업자 중에 한 명이 어이 앤토니 아니야. 오랜만이다. 안녕. 앤토니는 막 동공지진. 쟤 누구야?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 코리였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인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도 이거 딱 하나예요. 여기서 사람 부르면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텐데 이런 것도 예상 못하고 이 앤토니는 크랙 리스트에 올려서 이 동네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뭐야 쟤는.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하세요. 이러고 작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때 이 앤토니가 예상한 정확한 시간에 현금 수송 차량이 도착합니다. 좋았어. 내가 예상한 대로군. 앤토니는 미리 준비했던 이 곰 스프레이를 주머니에서 잽싸게 꺼내가지고 이 샷건 들고 있던 현금을 실제 운반하고 있던 직원에게 뿌렸어요. 이거 엄청 독하대요. 이 힘 좋은 곰을 쫓는 거니까. 이 직원은 하면서 무방비 상태가 되자 앤토니는 빠르게 이 직원이 들고 있던 가방 2개를 훔칩니다. 자기 옆구리에 끼고 그대로 달려요. 미친 듯이 뛰어서. 과거에 잘 나가던 풋볼 선수였어요. 은행엔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고 경찰 버즈와 해치가 도착했는데 이 직원, 이 곰 스프레이 맞은 직원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형광조끼 파란 모자가 훔쳐갔어요. 제발 좀 잡아주세요. 이러고 있어. 경찰들이 주변을 둘러보자 다 형광조끼에 파란 티, 파란 모자 쓰고 있어요. 누가 용의자야 도대체? 이 작업자들은 다들 앤토니가 도망가는 걸 지켜봤어요. 이거 공쳤다. 저 은행 강도가 우리 일부러 부른 거구나. 바로 경찰에게 그 남자 저기 길 건너편으로 갔어요. 알려줬어요. 이 시간 앤토니는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이 큰 돈가방 2개 챙겨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막 건너갔고 도로 건너면서 차에 치일 뻔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뛰는데 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았대요. 앤토니가 돌도 치우고 되게 면밀히 준비를 했지만 이 가방의 무게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결국엔 하나만 잘 챙기자. 나머지 하나는 도로에 그냥 버렸어요. 곧 강에 도착했고 이제 미리 준비했던 노란색 고무 튜브 타고 열심히 내려갑니다. 동동동.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300m 정도 하류로 가다 보면 스카이코미시 강이라는 큰 강이랑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돈가방 들고 언덕 위로 막 올라가서 미리 연습했던 거, 쓰레기통에 입던 거 다 버리고 태연히 사라집니다.
근데 앤토니도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 물건들을 막 질질 흘렸어요.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길바닥에 떨어져 있고 마스크도 떨어져 있고 나중에 경찰이 다 검사해보니 가발에서 앤토니의 머리카락들이 발견됐고요. 마스크에서는 이 앤토니의 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막 뛰면서 이러면서 도망가면서 막 노젓고 이러면서 침이 잔뜩 묻었나 봐요. 아무튼 앤토니는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생각을 하고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거긴 경찰서 방향이었어요. 앤토니는 지금쯤이면 은행의 강도가 들었으니 경찰들이 다 출동했을 거야? 이럴 땐 말이야. 오히려 경찰서에 사람들이 없어.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의심받지 않을 거야. 나름 계획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앤토니 모습이 너무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신발도 막 축축해서 길바닥에 발자국을 찍찍 남기면서 걸어갔어요. 그 모습으로 근처의 한 가게에 들어가서 저기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 사람 수상하다고. 앤토니는 눈치채고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죠. 난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한적한 곳에서 가방을 열었는데 다 20불짜리였어요. 앤토니는 당연히 100불짜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 이하인 거였죠. 3개월이 넘게 강가에 바위 치우고 나무 자르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대요. 실제 앤토니가 챙긴 돈은 40만 불이었습니다. 원화로는 한 5억쯤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20불짜리로 챙겼으니 엄청 무거웠을 것 같긴 해요. 이 시기에 버즈와 해치 형사는 단서 하나를 찾았어요. 바로 3주 전에 경찰에게 걸려온 신고가 있었습니다. 911에 접수된 건데 한 노인이 내가 말이요. 어떤 수상한 사람이 버리고 간 물건을 발견했어. 그게 뭔가요? 그 도둑들 쓰는 거예요. 모자, 가발, 커다란 곰 스프레이. 신고자분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알레니올 씨다.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 그런 거 없지. 노숙자거든. Yeah, I found a bunch of burglary tools. You found burglary tools? Yeah, a cap, a wig, a can of mace bigger than I've ever seen. Your first name? Alan, A-L-A-N. Alan, what's your phone number? I don't have one, I'm homeless. 이 노숙자 기억하시죠? 앤토니가 마지막으로 예행 연습할 때 난 네 계획을 다 알고 있어! 소리쳤던 이 할아버지인데 진짜 앤토니가 수상해 보이긴 했나 봐요. 맨날 물 뚝뚝 흘리면서 얼굴 다 가리고 같은 시간대에 보이니까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정말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경찰들이 그냥 노숙자가 하는 그런 소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의미 있는 신고였던 거죠. 문제는 이 노숙자 할아버지 연락처도 없고 홈리스라서 집도 없고 어떻게 찾지? 버즈랑 해치 형사는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햄버거 10개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지점 근처에 노숙자들이 텐트 치고 사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햄버거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알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이름은 알고 있었으니까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6개째 주면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알렌 알아요. 드디어 경찰이 알렌을 만났는데 알렌은 3주 전에 봤던 그 앤토니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범행 소품을 어디에 버렸는지 심지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메모지를 꺼내더니 이거 그 자식 차 번호예요. 차 번호까지 적어놨던 거예요. 결정적인 제보 아니에요? 알렌이 항상 볼펜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이유가 신문에 가로 세로 퀴즈 그거 풀어야 해서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앤토니는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이런 단서를 제공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죠. 경찰은 앨런이 알려준 이 차 번호를 추적하자 소유주는 에밀리 크루시오, 앤토니의 와이프였습니다. 찾아갔죠. 에밀리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차를 타고 다녀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방 온다고 했는데 에밀리는 불안했어요.
남편이 아침에 집을 나갔는데 들어오지도 않지? 또 경찰이 찾아와서 차 어딨냐고 물어보지? 이땐 경찰이 앤토니가 현금을 털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에밀리한테 전혀 안 했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이때 안토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라스베가스로 도망가서 신나게 도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스트릿 바에서 쇼 보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콘서트까지 봤대요. 아니, 가족들 위해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강도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보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나 보지? 앤토니는 신나게 놀다가 노는 것도 계속하니까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에밀리를 만났는데 이 에밀리는 남편이 의심스럽죠.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다가 온 건가. 근데 앤토니가 이렇게 은근슬쩍 신문을 보여줬어요. 에밀리, 여기 은행 강도 말이야. 아직 안 잡혔대? 참 대단한 놈이야. 아, 그거 나도 듣긴 했어. 야, 이 멋있지 않아? 에밀리는 약간 썩은 표정으로. 멋있다고? 난 경찰이 저런 놈 체포하면 그게 더 멋있겠는데? 에밀리는 이미 눈치를 채고 이런 말 한 거예요. 이때 앤토니는 자수도 안 하고 돈도 뭐 어디 숨겨둘 생각도 안 하고 펑펑 써버립니다. 새 차 레인지로버도 뽑았어요. 경찰은 앤토니가 라스베가스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행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앤토니가 주유소 쓰레기통에 게토레이 병을 버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경찰이 바로 수거했고 DNA 분석했더니 앤토니가 도주하면서 떨어뜨리고 갔던 그 마스크에서 나온 DNA랑 일치했어요. 2008년 11월 경찰은 FBI와 함께 앤토니를 체포합니다. 이 은행 강도 사건은 FBI가 붙어요. 이때 경찰이 앤토니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DB 튜버. 이 DB 쿠퍼라는 엄청 유명한 비행기 납치범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따서 앤토니, 너는 튜브 타고 도망갔으니까 DB 튜버가 딱이다. 경찰은 남은 현금도 찾았는데 22만 불 정도 남아 있었어요. 원화로 5억 넘게 훔쳤는데 한 절반 정도, 한 3억만 남은 거예요. 열심히 쓴 거죠. 근데 이 돈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었고 돈이 다 젖어가지고 막 꼬깃꼬깃 접혀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또 안에 막 곰팡이 피어있고 냄새 나고 경찰관 8명이서 이 돈을 다 펴고 말리고 정리했는데 4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2009년 7월 앤토니는 유죄 판결 받았고 원래 검사가 구형한 게 20년이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5년으로 해달라 요청을 했고 판사는 6년형을 선고합니다. 거기다 추징금 11만 5천 불, 한 1억 5천 정도예요. 에밀리는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지고 있던 뭐 집, 차 다 팔고서 2015년 정확히 6년 뒤에 앤토니가 출소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정말 소중한 걸 얻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술, 약, 도박 중독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감옥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중독될 게 없죠. 이후에 앤토니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했잖아요. 어린이 동화책이나 색칠 공부하는 책도 만들었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중독들과 관련된 책들 또 강연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도 이 앤토니가 쓴 책을 기반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에밀리. 앤토니랑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 옥수발까지는 모르겠지만 앤토니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줬고 두 아이들을 혼자 돌보면서 살았어요. 6년 동안. 솔직히 이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가 에밀리 아니에요? 그 은행의 금전적인 손해 빼고서 제가 앤토니 범행이 하도 멍청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설명드렸지만 에밀리가 받았을 충격, 스트레스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이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편을 기다린 것 보면 이 엄청나다. 와이프가 남편을 이제 아이처럼 키운다는 게 이런 마음인가 보다. 그중에 제일 큰 아이가 속을 썩이는 거죠. 에밀리는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렇게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만 썩이는 남자 옆에 왜 아직도 있는 건가요?
제가 남편과 사랑에 빠진 순간에 그의 모습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하고 남편에겐 아직 그 순수한 모습이 남아 있거든요. 오늘은 워싱턴주 멀로에서 발생한 이 현금 수송 차량 강도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